제50장 데모크리토스와 헤라클레이토스에 관하여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에세이의 첫 시작은 에세이의 의미를 제대로 다룬다는 점에서 인상적입니다. 몽테뉴의 말을 빌리자면 에세이는 판단력을 사용해보는 일로 압축이 됩니다. 어떤 주제든지 자신이 주체가 되어 판단을 내려보는 일을 에세이라 부르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읽은 글을 떠올려 보면 말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하진 않죠. 이 프랑스어에서 이 에세는 동사 에세이의 명사로 시험이나 시도를 의미합니다. 결국 이제 몽테뉴가 책 제목을 에세로 지은 데서 이 말이 장르 명칭이 되어버린 거죠. 1590년대가 되면 영국의 이제 프랜시스 베이컨이 자기 글을 에세이라고 불렀는데 몽테뉴의 에세이를 본딴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세이가 우리나라 말로는 수필이라고 번역이 되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 몽테뉴는 이제 판단력이 다루는 주제는 제한이 없고 판단의 수준 또한 다양하다고 말을 합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주제도 있고 또 반대로 너무 진부해서 다른 사람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는 이제 그의 반응은 판단의 특징을 유추하게 해줍니다. 즉, 이 몽테뉴가 이야기하는 판단이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선 그는 이해하지 못하는 주제는 마치 자기 키를 넘는 깊은 물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듯이 물가에서 서성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너머로 건너갈 수 없음을 아는 것이죠. 이걸 이제 판단력에 보여주는 특징적 자질이자 자랑할 만한 자질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소박하게 이해를 하면 자기의 능력 부족을 인정하는 겸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진짜 뜻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는 이제 주어진 논제를 끝까지 개진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유는 어떤 것도 전부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우리에게 전부를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한 이들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볼 때 인간의 판단력은 무엇을 놓고 완전하고 최종적인 방식으로 끝까지 다룰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몽테뉴는 자신의 이제 주된 상태가 의심, 불확실, 무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주된 상태라고 이야기했지만 몽테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태가 의심, 불확실, 무지,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판단력의 특징은 독립성입니다. 너무 진부한 주제라면 이미 많은 사람이 달려들었기에 어쩌면 추가적인 판단을 할 여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장 나아 보이는 길을 선택하거나 수많은 오솔길 중 이것 또는 저것이 가장 잘 고른 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판단력의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그는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의견 뒤에 자리한 권위를 믿고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가 아니라 기왕의 여러 판단 중에서 자신이 볼 때 독자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가장 옳게 여겨지는 것을 선택하고 선택하는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선택을 뜻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에세는 인간이 처한 무지와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운명적인 행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최종적이라는 희망이 없는 가운데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던져보는 끊임없는 시도, 이것이 이제 에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세는 인간의 불완전성이라는 한계가 드러나는 결과물이기도 하면서 각 개인의 영혼이 세계의 일부분을 자기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시도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인간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에세가 아니더라도 모든 움직임이 우리를 드러내죠. 우리 모두가 다 에세를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에세는 자기의 영혼의 움직임을 의식하고 글로 해명한 것일 뿐이고 에세가 아니어도 우리는 놀이, 식사, 걸음걸이, 쉬는 모습 등에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늘 고상한 면으로만 가득할 수 있을까? 이것이 몽테뉴가 진짜로 취급해보고 싶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을 짚어서 말하자면 영혼의 기능 중에서 낮은 기능들이 있다. 그것까지 보지 못한 사람은 아직 영혼을 다 아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몽테뉴는 이야기합니다.
남들에게 고상하게 우리가 보일 수는 있죠. 하지만 영원히 끊임없는 행보로 걸을 때 우리는 우리를 가장 잘 드러내게 됩니다. 정념의 바람은 계속해서 불어오며 특히 영혼이 높은 경지에 올라가 있을 때 마치 주변보다 높이 솟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듯이 더욱 세차게 몰아치죠. 자, 몽테뉴는 대표적인 예로 식탁에서 힘껏 마시거나 짓거리거나 체스 게임에 몰두하는 알렉산드로스를 관찰해보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알렉산드로스 하면 우리가 그동안 아주 고상하고 영웅적인 측면만을 언급해왔고 몽테뉴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많이 참고를 했는데 사실 알렉산드로스라는 인물도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장난을 치고 하는 경우에도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나 어떨 경우에는 보통 사람보다 더 떨어지는 그러한 판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다 우리가 알 때 인간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 몽테뉴의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관찰해보라 하니까 우리 해설에서는 조금 더 설명을 보완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렉산드로스가 클리투스를 살해한 사건이 아마 여기서 이야기하는 식탁에서 힘껏 마시고 짓거리는 이 장면에 가장 잘 어울릴 듯합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주연을 벌이던 중이었는데 당시에 유행하던 노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노래는 야만인들과 싸우다가 패전한 장군들을 조롱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나이 많은 장군들이 이제 불쾌해져서 그만두라고 했는데 젊은 장군들과 알렉산드로스는 계속하라며 이제 흥을 돋우었죠. 그때 이제 술에 취한 클리투스 장군이 패전한 장군들은 은이 없을 뿐이고 훌륭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제 반발을 합니다. 이때 이제 알렉산드로스는 그들이 비겁했을 뿐이며 클리투스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냐며 반박을 하죠. 화를 참지 못한 클리투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신이 알렉산드로스를 전투에서 구한 적이 있지 않냐라든가 마케도니아 군의 흘린 피로 왕위에 오르더니 이제는 아버지 필리포스 왕을 저버리려 하냐 소리를 질렀죠. 뭐 이제 클리투스 장군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왕 앞에서 나름대로 실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알렉산드로스 역시 이제 분노에 가득해서 그를 꾸짖었지만 두 사람의 언쟁은 더욱 격해져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진정시키려고 애쓰는 가운데 흥분한 알렉산드로스가 호위병의 창을 빼앗아 클리투스를 찔러 죽이고 말죠. 바로 이제 그 순간 곧 정신을 차린 왕은 시체에서 창을 뽑아 자기 목을 찌르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가 창을 빼앗아서 클리투스를 죽일 때까지만 하더라도 분노에 찼지만 바로 죽임과 동시에 자기 정신을 차리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자, 호위병들이 이제 그 창을 빼앗아서 막사로 데려갔습니다. 자, 알렉산드로스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이제 플루타르코스는 알렉산드로스의 노여움과 술기운이 클리투스의 악령에게 기회를 주었다 이렇게 이제 평을 했습니다. 몽테뉴의 설명에 따르면 큰 이상과 목표를 지니고 정력적으로 노력하는 알렉산드로스, 상대를 믿는 마음으로 호탕하게 약을 받아 마시는 덕성 높은 알렉산드로스 말고도 술기운과 흥분에 부하장수를 죽이고 곧 후회하는 알렉산드로 역시 역사적 시공간상에 존재했던 알렉산드로스를 구성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군사를 이끌고 세계를 평정하겠다고 나선 이 위대한 정복자가 체스같이 시시한 놀이에 몰두한 것은 이례적인 일탈이 아니라 알렉산드로스를 구성하는 편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때 어쩌면 외부 사안이 나름대로 고유의 무게나 척도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 영혼에 일정한 영향을 끼친 결과다 이렇게 이제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각각의 영혼은 자기 나라에서 왕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개개인에 달렸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행불행까지도 우리에게 달렸으며 우리 행동과 습관이 운을 끌고 가며 주저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키케로에게 끔찍한 것이고 카토에게는 바람직한 것이고 소크라테스에게는 관심 밖의 일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철학자나 사상가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각각 다른 걸로 봐서 우리의 영혼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지
외부에 있는 그것이 고유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인간의 그 현 상태에 대해 정리한 후에 몽테뉴는 오랜 질문을 검토해 봅니다. 이 데모크리토스와 헤라클레이토스 중 누가 더 옳을까라는 거죠. 헤라클레이토스는 에페소스 출신의 철학자죠. 만물을 흐른다라는 말로 유명하고, 이 데모크리토스는 세계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원자설로 널리 알려진 철학자입니다. 사실 이 자료에 따르자면 헤라클레이토스는 명문가 출신이었고 귀족적인 성향을 지녔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 야유와 조소를 알렸다라고 전해지는 그러한 인물이고, 데모크리토스는 우리가 사람인 한에서는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비웃지 않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비웃은 것은 헤라클레이토스고 슬퍼한 일은 데모크리토스입니다. 그런데 몽테뉴는 이 두 사람의 입장을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이 헤라클레이토스와 데모크리토스를 비교한 대표적인 출처는 이 세네카의 분노에 관하여라는 글입니다. 이 세네카는 헤라클레이토스가 외출할 때마다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나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나 모두 가엾게 여기며 울었다, 이렇게 이제 말했고, 데모크리토스는 남들이 진지하게 하는 일을 하나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웃었다, 비웃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생을 보면 울거나 또 웃거나 울거나 할 일이지 화를 낼 일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맥락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세네카의 이 분노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이제 나름대로 분노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그때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화를 낼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맥락에서 언급이 된 거죠. 두 철학자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그 세네카의 스승이었던 피타고라스 학파의 철학자인 소티온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에 웃는 데모크리토스, 우는 헤라클레이토스와 같은 결합이 유베날리스 등을 거쳐서 르네상스기에 널리 회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상을 보면 몽테뉴는 세네카의 말을 반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두 철학자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적합한 태도를 보였는가를 판단하는 에세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인간의 삶에 대해 웃음으로 대하는 편이 더 나은 기질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웃음이 동정보다 우리를 더욱 규탄하는 것이고 존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몽테뉴가 볼 때 인간은 공허로 가득하며 저열한 존재입니다. 악보다는 공허가, 비참함보다는 저열이 인간 존재에 대한 적절한 평가다라고 이제 몽테뉴는 보는 거죠. 이런 결론은 인간이 하찮은 존재다라는 믿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세네카가 이제 분노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판단을 한 것을, 몽테뉴는 분노는커녕 동정의 대상도 못 된다며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몽테뉴가 오히려 더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어떤 보잘것없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근본적인 비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얹어 보듯이 몽테뉴는 이제 디오게네스와 티몬을 비교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디오게네스는 이제 견유학파 철학자죠. 문명사회의 관습이나 제도를 무시하고 거식 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디오게네스와 알렉산드로스의 만남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플루타르코스의 기록에 따르자면 이 그리스인들이 이제 페르시아를 무찌르기 위해서 알렉산드로스를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수많은 철학자들과 정치인들이 찾아와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알렉산드로스는 내심 시노페의 디오게네스도 올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는 오지 않았죠.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그 디오게네스를 찾아갔을 때 그는 마침 햇볕을 쬐며 누워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소원을 묻자 디오게네스는 햇볕이 가려지지 않게 비켜달라, 이렇게 대답을 했죠. 자, 알렉산드로스는 이제 그의 넓은 도량에 감탄해서 내가 만일 알렉산드로스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한편 인간을 증오했던 염세가로 유명한 사람은 티몬인데, 이 아테네 출신의 티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티몬이라는 이름이 철학자 티몬도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아테네 출신의 티몬이다,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이 아리스토파네스의 작품에 전설적인 염세가로 등장을 하면서 이름이 널리 알려졌죠.
원래 이 티모는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주변에 아첨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재산을 다 날리니까 친구들이 모두 사라져 버렸죠. 예, 티모는 농사일을 하면서 생계를 잇던 중에 어느 날 이제 황금덩이를 발견을 해서 다시 부자가 됩니다. 그러자 이제 예전 친구들이 다시 다 모여들었죠. 하지만 이제 그는 이제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고 세상을 증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좋아했던 사람은 알키비아데스인데 이유를 사람들이 물어보면 알키비아데스가 나중에 아테네를 엄청난 불행으로 몰아넣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좋아해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다녔다라는 기록이 있죠. 또 어느 날은 자신 소유의 조그만 땅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사람들이 목을 메어 자살을 하곤 하는데 그 집에 집을 짓기로 했으니까 자살할 사람은 나무를 베기 전에 어서 오라라고 이제 공지를 할 만큼 인간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아냥거렸습니다. 이 티몬의 이야기가 모티브가 돼서 나온 작품들은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루키아노스의 인간 혐오자 티몬 같은 작품이나 세익스피어의 아테네의 타이몬 같은 이 작품들은 전부 다 이 티몬의 이야기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입니다. 자, 몽테뉴는 이제 디오게네스와 티몬을 또 비교를 하면서 디오게네스의 손을 들어줍니다. 티몬이 이제 비록 인간을 미워한다 이런 감정을 드러냈지만 배우의 이제 상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애정을 갈구하는데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미워하게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인간을 미워한다는 감정은 인간에 대한 어떤 애정과 관심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여우와 심포도 같은 원리라고나 할 수 있겠죠. 반면에 디오게네스는 인간을 아주 하찮게 여긴 사람으로 이 데모크리토스가 보여준 웃음과 일맥상통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디오게네스는 인간을 파리 또는 바람이 잔뜩 든 오줌보로 여기면서 경멸을 하였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몽테뉴는 데모크리토스와 헤라클레이토스를 언급한 세네카의 논의를 이용해서 인간의 무능력에 대해 자기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로 드러나죠. 또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순간 정념의 바람에 끊임없이 흔들리며 살아가기 마련이죠. 이때 인간의 판단력을 드러내는 적합한 글의 형식은 에세이고 이것은 미완결되고 제한된 자기 의견의 표명입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지 간에 그것은 완결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이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을 깨닫는 것. 우리가 철학사에서 보면 소크라테스의 결론이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자랑할 만한 자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웃어 넘기는 자세가 정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몽테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말은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우스운 존재이면서 동시에 웃을 줄 안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측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데모크리토스와 헤라클레이토스에 관해서라는 글에서 몽테뉴는 에세라는 글의 형식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설명을 했지만 그것보다는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비웃음의 존재밖에는 되지 않는 바로 그러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은 늘 부족할 수밖에 없고 완전하지가 못하다. 그런 면에서 자신이 쓰는 글은 에세고 하나의 시도고 실험이다. 이렇게 자신의 글쓰기와 인간 존재의 어떤 조건을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글입니다. 아주 흥미롭고 에세의 철학이 드러나는 그러한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